예, 그 방금 소개받은 한양여자대학의 오문성입니다. 오늘 그 법인세 이제 그 지금 그 인상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보면 정치권에서 계속 법인세를 인상하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야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이제 우리가 법인세를 인상하자고 하는 것, 어떤 세목의 그 세율을 인상하자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이 그런 어떤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세수가 이제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세율을 인상해서 세수가 실제 단기적으로 잠깐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이게 세수가 증가될 것인지는 실제로는 이제 경제 상황하고 크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런 걸 중심으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제가 대내외 경제 여건, 일단 경제 여건 자체를 한번 보고요. 실제 우리가 법인세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여건이 되는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법인세 쪽에 이제 그 법인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대내외 경제 여건은 뭐 제가 이제 굳이 시간을 오래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 지금 현재 그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9월 8일 날 그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고 하는 그 자료에 의하면 15년부터 19년까지의 어떤 기본 방향 및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면 이 경제활력 회복 그리고 구조개혁, 뭐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 대한 회복 노력 그리고 재정 누수 방지, 재정 지출 최유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관리 재정 수지하고 이 통합 재정 수지를 잠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통합 재정 수지보다는 관리 재정 수지를 일반적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관리 재정 수지가 통합 재정 수지에서 우리가 4대 보험이나 고정성 연금 쪽에 하고 이제 그 공적 자본에 대한 상한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 재정 수지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분석하는데 더욱 유용한 그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2015년부터 시작해서 통합 재정 수지는 플러스로 보이고 있지만 관리 재정 수지는 현재 계속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국가 채무는 계속적으로 이제 금액은 이렇게 증가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재정 수입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한 4% 정도를 증가한다고 전망을 했는데 국세 수입은 여기 보면 한 3.7% 증가하고요. 여기 지금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6페이지에 보면 조세 부담률 전망을 했고 이제 국민 부담률 전망을 했는데요. 이 국민 부담률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통 근조세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조세 부담률을 이건 이제 그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예측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조정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증가되는 줄이 보이고요. 그 7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그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이 있는데요. 지출 성격별 부분이 이번에 그 페이지다.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볼게요.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의무지출, 재량지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의무지출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의무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출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국민복지에 대한 것들이, 이 의무지출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외 경제에 대한 전망 13페이지 보시면, 이 대외 경제에 대한 전망이 이제 우리가 미국이 현재 이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성장이 둔화됨으로써 이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이제 하방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브렉시트라고 하는 큰 사건이 올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또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이제 향후에 이 고립주의 정책을 쓸 가능성이 많고 자국익에 대한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자기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조세 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는 이 법인세에 대해서 미국이 법인세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높고 그 텍스 브레킷도 굉장히 다단계로 되어 있는 나라인데 지금 보면은 가감하게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약은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이런 공약을 내 근거로 봐서 일단 뭐 이 정도의 어떤 파격적인 어떤 법인세율 인하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인세율 인하하겠다고 하는 그런 흐름에는
충분히 이제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브렉시트를 한 그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법인 세율을 현재는 20%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15% 이하로 지금 내리겠다고 현재 하고 있고, 이건 아마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대외 경제에 대한 전망이 보시고요.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인세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외국의 그 법인세율에 대한 그 동향을 보면요. 제가 이제 OECD 평균 법인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법인세율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강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고요. 85년도에는 그 평균 법인세율이 43.4%였습니다. 근데 계속 내려오다가 현재 2015년도에는 그 평균 법인세율이 23.2%로 지금 굉장히 많이 인하가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어떤 배경에는 그 자국 기업이 활동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이렇게 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그 아시겠지만 기업들이 대부분이 이 글로벌화 되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그 기업들을 회사 법인들을 어느 나라에다가 이제 그 셋업할 건지는 상당히 어떤 옵션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있어서는 잘 그 진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금 현재 구글 같은 경우에 구글이나 지금 애플 같은 그런 회사들도 아마 미국이 법인세율을 낮추면 많이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율 OECD 국가를 이렇게 중심으로 이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하고 유지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인하한 국가를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유지하고 하고 인하한 국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인상한 국가들을 보면 뭐 그리스나 뭐 아이슬란드나 그다음에 포르투갈이나 이런 어떤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국가들을 몇 개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법인세를 계속 인하하고 있고,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중간에 미국하고 영국을 들어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공약으로 15%의 단일 세율을 지금 현재 공약으로 걸었고, 영국 같은 경우도 현재 15% 이하로 내리겠다고 현재 지금 추진해 있습니다. 추진 중에. 그 외국의 법인세 관련 도약에서 보면은 이제 주요국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주요국만. 그래서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해서 우리 한국까지 비교를 해놨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현재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 법인세를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법인세를 분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 인하해야 된다, 그런 어떤 주장을 함에 있어서의 논거로서 보통 보게 되면 뭐 법인세가 그 국세 중에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GDP에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인상하자는 측하고 인하하자는 측에 자기들이 유리한 그 어떤 지표만 가지고 인상하자, 인하하자 그러는데, 실은 제가 보기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어차피 그 원가에다 부담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자국 기업도 부담을 해야 되고 외국 기업들도 부담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자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인세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부담하기 힘든 정도가 되면 자국 기업은 해외로 나갈 것이고, 지금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삼성전자 본사가 지금 현재 서초 사옥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법인세율이 엄청나게 높다면, 이거 하나의 가정이지만 삼성전자가 본사를 다른 데 옮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뭐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기업의 욕심이 없다든지 이런 어떤 비난을 받을 여지는 있지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애국심으로 꼭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어떤 조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 조세 측면에서도 캐시 아웃플로우가 미니마이즈 될 수 있게끔 자기들은 어떻게든 그 디자인을 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어떤 소득세나 이런 거에 비교해서 같은 그 인컴 텍스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개인 소득세하고 뭐 법인 소득세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 그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율을 높이면 반드시 세수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 소득세, 우리가 말하는 법인세죠.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세율을 올리더라도 이게 뭐 이 세율을 올린 것이 경제 환경이 나쁘게 작용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국내 법인세 개정 도형을 보시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넣긴 했지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법인세율에 대한 논쟁이 이제 결국은 지금 현재 법인세를 인상하는 게 어떠냐, 뭐 아니면 그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와 찬성하는 논리가 지금 현재 그 대립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논리는 지금 우리 경제 위기에 지금 현재 재정복지
쪽에 왜 보통 국민들의 복지 지출에 대한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복지 지출 수요를 여기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수를 증대시켜야 되는데 어느 세목을 가지고 이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법인세를 가지고 하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뭐 소득세 같은 경우도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니고 뭐 부가가치세를 높이면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고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상속증여세가 그 국세 중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뭐 1 내지 2%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이유를 들이대다 보면 결국은 이 법인세가 제일 실은 올리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 어떤 성격이 있냐면 이 법인 같은 경우는 투표권이 없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지금 보면 어느 정당에서 이 조세에 대한 것을 자꾸 인상을 하자는 말을 해서 성공한 그런 예는 없다. 그래서 결국 그 재정에 대한 건전성 문제로 가게 되면 세수를 우리가 증대시켜야 되지만 거기에 있어서 이 개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뭐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물게 되지만 그래도 개인들도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세, 이 법인세 쪽을 인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 현행 법인세 최고 구간의 세율은 22%인데 아까 제가 우리 2015년 기준으로 OECD의 그 평균 법인세율이 23.8%입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이제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평균보다 우리 낮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 높이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몇 등이다, 뭐 중간이 어떻다, 이것도 하나의 뭐 중요한 뭐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보다 다른 텍스 이외에 다른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가 훨씬 우리보다 우월한 나라들입니다. 세율을 높여놓고도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신감의 발로인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영국 같은 경우도 브렉시트 이후에 자기들이 어려워지니까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평면적으로 우리가 지금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이 23.2%니까 우리는 22%니까 재고세율이 낮으니까 올려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잘못된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인세율에 대한 논쟁에서 이제 반대하는 논리인데요. 저는 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반대 논리를 또 많이 쓰게 되기도 하고 이쪽 논리가 더 많이 있긴 합니다. 이 보면 이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거하고 실제 아까 우리가 그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를 비교했지만 실제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나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 무역 경쟁국 같은 경우에 그런 국가들이 싱가포르나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법인세가 낮다고 하는 점을 보통 우리가 이제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를 대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 법인세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이제 인하의 논리를 보통 이제 제공하는데 실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인세라고 하는 세목은 만약에 우리가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쓸 재원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인데요. 국가가 쓸 재원이라고 하는 게 어느 시기에 정말 써야 될 많이 모이면 그 중에 어느 세목은 좀 줄여줘야 되는데 그런 세목 중에 만약에 그 안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제가 볼 때는 법인세를 가장 먼저 내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우리 조세법의 기본적인 학술적인 논의이긴 하지만 이 법인세 자체가 그 세부담의 그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다. 이것은 이 법인세의 마지막 종착지는 결국은 그 주주들을 통해서 이 소득세를 부담시킴으로써 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 배당을 하게 되면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제가 하나의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의 논리적인 부분이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폐지하자 이렇게는 말은 못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선순위 둔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줄이거나 없애줘야 되는 것은 법인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과세 감면제도 이 비과세 감면제도는 실은 법인세율 인상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법인세 쪽에서 이제 세수를 좀 증대시키자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저는 생각에 이 조세 지출 쪽을 좀 건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은 우리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세율을 인상하는 명목적인 어떤 인상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조세 지출을 줄이자고 하는 그런 의견은 계속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뭐 저도 그쪽 관련된 일을 하긴 하지만 실제 그걸 줄이는 데 가서 어떤 토론,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면 잘 못 줄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줄이는 것이 실질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무 밖에서 볼 때 객관적 상황에 가서 그냥 줄이자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는데 실제 거기에는 하나의 어떤 그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있는 각각의 항목들이 이해관계자가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폐지하자, 일모 시기가 돼가지고 없애버리자고 할 때는 그 많은 어떤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더라도 가감하게 좀 이거는 줄일 필요가 있는 건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그 R&D 쪽 관련된 어떤 그 조세 지출이 실은 우리 대기업의 그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의 갭을 크게 벌리는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R&D 쪽의 그 어떤 지원은, 조세 지원은 저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R&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대기업이나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R&D의 어떤 그 분야의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은 줄이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에 아주 그 복잡하게 엮여가지고 그 지금 현재 폐지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가감하게 폐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을 또 제가 쓴 것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소결로 어떤 내용을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는 이 법인세의 경우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 이 글로벌 세율 인하 추이가 이제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뭐 이런 거를 보시면 우리가 이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올려서 우리의 세수를 증대시키자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만 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인세의 인상이나 인하 결정은 기업 경쟁력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 법인세율의 어떤 그 인하 추세에 현재 역행하는 것은 우리 내국 기업의 환경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 외국 기업의 우리 국내 진출도 이렇게 저해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만약에 대안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조세 지출 쪽 비과세 감면 쪽을 줄이는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이 비과세 감면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가감성이라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법인세제 개편 방향과 저는 단기적인 그 법인세제 개편 방향 이 두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제시해 봤는데요. 이 장기적으로는 저는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에 우리 그 트럼프도 지금 15%로 내리는 것도 내리는 거지만요. 단일세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세율은 우리 OECD 국가 중에 그 34개 국가 중에 27개국이 그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세율 구조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이 소득세 같은 경우 개인소득세죠. 이 개인소득세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그 누진세제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 법인에 대해서 이 부자 법인과 가난한 법인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2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가져간 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뭐 다른 어떤 일반적인 그 다른 OECD 국가들의 어떤 그 정책에 역행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기본적인 철학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 법인이 부자가 있고 무슨 가난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인은 그 법인대로 있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법인에서 벌어들인 그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하게 되면 개인이 이제 부자와 빈부차가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마치 이제 우리 일부 그 이쪽에 이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더 다단계로 가져가자고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어떤 그 논리를 들어보면 이 삼성전자는 부자회사고 저희 중소기업은 가난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실은 동의할 수 없고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에 68% 23개 국가가 단일세율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2단계로 있다 3단계로 현재 지금 넓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세율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어디서 신문에 한번 보니까 우리 기재부 세제실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단일세율 가져가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걸 한번 신문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국세 쪽을 위반하는 쪽의 파트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것이 뭐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법인세제 쪽은 지금 조세지출에 대한 조정에 대한 얘기를 했고,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해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제를 도입하는 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현재 지금 우리 법인세가 도입하고 있는 그 사내유보험과세, 이거 뭐 기업소득 한류과세,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그 정부나 현재 지금 나름대로 그 세법 위반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이 아닌가. 이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게 기업들이 뭐 사내유보금이 많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죠. 예전에 법인세를 높던 시절에서 낮춰주니까, 법인세를 낮춰주니까 당연히 이익 늘 거 아니냐, 그죠? 그런데 이익이 늘었는데 뭐 그 기업들이 투자도 안 하고 나중에 한 거 보니까 사내유보금만 쌓이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세금 줄여줬다고 해서 이익 쌓인다고 해서 현금 많다고 해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투자라고 하는 그렇게 할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사내유보금 과세의 가장 큰 어떤 그 문제점이라고 하면 세금 줄여줄 테니까 투자도 하고 임금도 올려주고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배당도 많이 하고.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배당은 더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세금 낼 바에 배당이나 좀 더 하자. 이거는 가능한데 임금 올려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학에서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올려주고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좋다고 해서 임금을 막 올려줬다가 나중에 내리면 굉장히 그 저항이 심한 거고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세금 줄여줬다고 해서 기분 좋다고 투자했다가 망해버리면 실제로 은행에서 정말 이자를 그 얻기 위해서 원금을 떼이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그 차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차관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폐지돼야 될 그런 세제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몇 가지의 면모를 보면 우리나라 세제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게 여기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그 마인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우리가 그런 쪽에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문이 됩니다. 네, 이 정도. 아주 뭐 재밌게 네, 우리 박수로 우리 조 교수님이 이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돕지 못해서 죄송했는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할 것 한두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제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오 교수께서 그 단일세율에 대해서 정부가 방침을 밝혔다. 이게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조세정책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은 중소기업들이 불리하다고 나올 테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 중에서 일부 과세소득 중에 일부를 세액공제를 해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낮은 단계의 법인세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이라는 게 이익이 꼭 작은 것도 아니고요. 대기업이 또 이익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는 것이 중소기업, 대기업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했는데 삼성전자가 혜택을 보는 거죠. 저 낮은 세율을 전혀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그거를 텍스로 가고 낮은 율을 좀 높여서 가고 단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까 그 유보소득과세 얘기하면서 그 유보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저도 뭐 회계학 교수니까 그거는 참 말이 안 돼서 제가 회계 원리책 1장에다가 그게 그러니까 유보이익이 현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를 내서 붙여놨더니까 1학년들이 이제 처음 회계 원리 들을 때 그것부터 이해하고 회계 원리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애들이 유보가 현금이 아니구나. 근데 이거 누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보니까 그 회계 구조를 이해 못하고 그다음 그걸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고 넘어간 사람이 자꾸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분이 보니까 법률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가 조크로 늘 얘기합니다. 그 사실이 있었대. 옛날에 그 어떤 회사가 망하니까 막 이것저것 압류하러 들어가서 건물도 압류하고 이런데 어느 변호사가 그 채권자를 대신해서 이익잉여금을 압류 신청을 했답니다. 근데 법원이 이거를 허가하게 되느냐를 굉장히 고민했대요. 근데 이익잉여금 갖고 와보라 하니까 못 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갖고 올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그야말로 회계상으로 남아있는 잉여다 이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994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기업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역사를 깰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오래 계속 해왔는데 제가 처음에 그거 할 때 세제실장이 강만수 씨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서 당시 세제발전심의회의 바로 오세요 한 사무관이 박재원입니다. 그러니까 박재원 교수가 옛날에 유학 가기 전에 사무관이었는데 하버드에서 행정복사를 하고 와도 또 복직을 했어요. 교수가 당장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또 사무관이니까 너무 이제 그야말로 쪽팔리니까 이제 이게 세제실에 이렇게 놓고 하는데 그거 이제 그에도 위에 사람하고 상대하니까 거기 전화하라 그래서 박재원 교수가 부총리 되는 날 한 번 세제발전심의위원을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그걸 참여해서 옛날에 이 교수님이 그 전화했었는데 지금 이제 부총리가 돼서 위원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를 쭉 했는데 한 번 제 생각에 정권이 5개밖에 없거든요. 5번. 근데 사실은 94년에 김영삼 정부는 우리가 최초로 토론을 해서 정책을 정하는 처음 정부라고 봐야죠. 옛날에는 이런 세법 가지고 오면 국회에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지네가 한 대로 다 했죠. 근데 김영삼 정부부터는 그게 토론이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에도 뭔가 이유를 거시하게 막 많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세제실장이 강만수 씨가 얘기하는 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넓은 세와 낮은 세율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세제실장은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그 사이에 제가 쭉 겪은 세제실장 22명 정도 되는데 윤중현, 김진표, 최경수, 이용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옛날에 자기 세제실장한테 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달 초에 지난달 말이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공수린으로 불려왔어요. 불려와서 쭉 이제 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산 전체에 얘기하는데 김진표 의원이 앉아있더라고요. 그게 선수순으로 하니까 최초의 질문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질문 나오면 하겠다. 그래서 김진표 의원님 옛날에 제가 많이 배우면서 세제실에서 세제발전위원회 했다. 그랬더니까 질문이 저한테로 올 줄 알았더니까 다른 사람한테로 가고 저한테는 그 질문 안 하면 대답 못 하거든요. 공수리는. 근데 어떤 한 분은 질문을 받은 분은 저는 사회학 전공이라서 거기에 대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 그러나 그건 질문이 저한테 안 와서 그 논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옛날에 얘기하는 게 참 틀려요. 그래서 제가 칼럼 같은 데서도 계속 누구는 좀 옛날을 생각해서 좀 얘기를 좀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의 22년, 3년간 세제발전위원을 할 때 역사상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 참, 그건 이상하죠. 그 전에 누구도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얘기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 들어서 왜 법인세율을 인상하자고 시작을 했느냐. 이건 타이밍도 엄청 나쁘거든요. 엄청 나쁜데, 근데 왜냐면 저는 이 기업 전체 구조에서의 잘못된 거. 우리나라에 떼돈을 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이 두 개를 빼고 남은 기업들이 잘 죽겠는데 이 두 개가 평균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에 의한 잘못된 사고 이게 이제 기업이 돈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그 두 돈을 빼내고 나면 남은 돈도 아니거든요, 이거. 근데 왜 그 두 회사만 특별히 만들어 갖고 법인세법 중에서 두 회사 법인세법을 따로 떼갖고 만들든지 왜 전체 기업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우습습니다. 근데 두 회사도 국제적으로 가장 사업을 다양하게 하는 두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우리 법인세값을 쪼아도 해외를 나가면 되거든요. 요즘 이제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빅 M&A를 하는 거는 나는 국가적 재난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거기 누가 정신 팔 일이 없어서 이 비극을 가만히 두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자리 안 만든다는 이제 그 선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삐치고 신문이 난리가 나야 될 텐데 정신이 없어갖고 고용태 취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또 경제신문들은 또 잘못 포인트를 보고 삼성이 나갈 길을 찾았다 찾은 게 아니라 우리 청년이 죽을 길을 찾은 거라고 봐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왜 저걸 저렇게 하느냐.
이제 계속 보니까 법인세율도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는 모든 전망이 나빠지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아까 이제 삼성전자가 본사를 옮길 수 있다. 지금 삼성전자 주주가 50% 이상이 해외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주주 결의로 본사를 옮기라고 결의를 했을 때 뭐 안 하면 앞으로 임원들 재선임할 때 반대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아주 굉장히 지금 상당히 위기예요. 위기인데 지금 이제 내부에도 하나의 또 저편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하니라고 그게 감사위원 분리투표제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3% 이상 가진 투표자는 주주는 3%만 행사라. 그렇게 하면은 삼성 대주주는 아주 난리가 나고 나머지 펀드들은 3%씩 쫙 나눠 해외 펀드들이 총 다 들어오면은 감사위원 하나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한 사람만 에너미가 있으면은 거의 회의는 비밀에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주식회사를 다 남이 모르게끔 결의하는 걸 결의를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가지 않는 영리 주식회사가 살아남느냐? 그건 살아날 수 없거든요. 참 여러 가지 지금 참 우리가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제가 저도 이 토론을 써봤기 때문에 21페이지에 이제 이게 세제 개편을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금년에 아예 세제 개편안을 갖고 와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여당하고 당정협의회를 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회의를 열었거든요. 이번에는 당정협의회를 가서 열어봤자 그게 표가 과반수가 안 되니까 거기다 가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쯤 가서 부총리가 가서 이제 이렇게 세제 이렇게 하는 건 저쪽에 주문합니다. 여당에서는. 그 여당에서 주문받아갖고 여당과의 당정협의회는 그냥 옛날식으로는 합의를 했는데 이건 주문만 받아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제 여당 안은 없습니다. 정부 안만 있고 그 다음에 야당들이 둘 다 안을 냈지 않습니까? 정의당도 안을 냈는데 야당들의 안은 참 쉽습니다. 뭐 야당들의 안이 오히려 뭐 독립적으로 좀 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세제 개편안이에요. 우리가 뭐냐면 정기국회에 속하는 연도를 넣어서 이름을 적어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세제 개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갑작스레 2016년 없어지는 거죠. 17년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 17년씩 계속 붙이면 그쪽대로 되는 거죠. 하나씩 차이가 나게끔. 그래서 독자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세율 인상인데 여기서 세율 인상이 가만히 보면은 민주당이 먼저 냈거든요. 민주당은 뭐 법인세도 25%로 24%로 인상하고 소득세는 또 45%까지 41%까지 했는데 이게 국민의당은 거기서 한 줄을 더 떠갖고 45%까지 뭐 이렇게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세까지 더보면은 50%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인상을 소득세 법인세 인상안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세 인상 논쟁 이걸 제가 지금 회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따지면요. 기본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법인은 미국에서는 법인으로 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보다 훨씬 세금 부담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15%로 하면은 거의 개인 사업자하고 비슷해지는 이제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법인은 유한 책임이거든요. 유한 책임이라는 그 사회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세금은 좀 더 내라 이런 컨셉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컨셉이 잘 안 맞죠. 왜냐면 이게 유한 책임이 아니라 뭐 다 개인이 볼을 씌워갖고 뭐 다 잡혀 들어가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인이나 개인이 똑같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해서는 했을 때 좀 불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스업 방식에서 이중관세를 조정하는데 법인세 최저세율 10%에 걸리는 사람들은 완전히 조정이 돼갖고 법인세는 사업소득세가 똑같아지고 그런데 그 최고세율에 걸리면은 조금 더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이제 조금 소득세보다 낮은 걸 내고 배당을 안 하면은 개인소득세를 부담 안 하기 때문에 그 좀 낮은 부담으로 계속 어큐뮬레이션 자본을 갖다가 이렇게 증액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늘 계속 하면은 법인이 불리하지만은 배당을 안 하고 그럴까 하면은
개인 사업 법인이 좀 더 유리합니다. 지금 현금 어큐뮬레이션 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또 여기 하나가 끼인 게 뭐냐면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그러니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액주주는 안 하고 대주주는 조금 낮은 비율로 하거든요. 지금 10%, 20%, 30%가 있는데 중소기업 10%, 보통 20%인데 단기 매매 차익은 30%인데 30%에 걸리는 사람은 그거는 뭐 희생한 사람이 그거 빼고 거의 안 걸리니까 20%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까지 이렇게 하면은 법인도 그렇게 불리한 상황 아닌 게 확실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런데 이 포르타르에서 법인을 미국처럼 좀 더 불리하게 올리는 것이 우리나라에 맞느냐? 그렇다면은 유한 책임을 정말 보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잘 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데 여기서 법인을 더 올리면은 법인으로 할 모티베이션이 상당히 지금 손상이 된다 이런 걸 저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근데 이제 대안으로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요거는 좀 올리자. 양도소득을 20% 하는 거는 좀 더 올려도 되니까. 그 대신 주식 매매 차익이 발생했는데 그 돈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사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면 고용을 하면은 그거는 과세 이연을 하면 됩니다. 그게 캐나다식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잠깐만 일자리에 참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참 문제가 됐는데 일자리를 만들고 지나가는 건 다 과세를 이연시켜주고 그냥 자기가 이익을 채택해서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에서 단계에서만 과세를 하되 양도소득까지 조금 덜 과세되어 있는 거는 과세를 좀 더 하고 법인을 전처로 통틀어서 세금 인상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23페이지에 이제 법인세율 이동을 보면서 좀 전에 우리 오문성 교수가 발표했는 거가 3단계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20대고 2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에 22%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이제 25%를 20%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그럴 때 20%까지 낮추고 이명박 정부에서 했는 거 못하고 섰었는데 그럴 때 설 때 여기에 섰을 때 2013년에 그걸 좀 더 도와주는 것처럼 이제 2억에서 200억 사이는 20%로 다시 돌리고 그리고 22%를 남겨놓는 이런 방식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를 그러니까 2013년에 이게 뭐 일부 기업들한테 이익을 주는 척 했지만은 법인세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 대상에서 2억에서 200억. 근데 2억에서 200억 원에 속하는 법인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중소기업에 그 혜택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세공제를 적용해갖고 좀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2008년 현재를 중심으로 세율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그게 이제 인하돼서 각 연도에 이제 이렇게 인하를 시킨 걸 쭉 봤습니다. 근데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뭐 굉장히 세율이 높아가지고 뭐 세금 다 내고 난 사회복지를 뭐 무척 받는다고 생각하고는 노르웨이 중간에 보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법인세는 이렇게 세율이 이런 구조밖에 안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인세를 낮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는 이 실상이 아니라는 게 이게 보입니다. 이쪽 다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법인세를 일부 인상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뭐냐면은 채권국이 압력을 넣어서 세수를 좀 보충하라 그래갖고 세수를 당장 보충할 데가 없어서 법인에다가 이렇게 얹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익 나라 그런 나라들이만 인상되고 다 법인세가 인상이 안 됐다는 거 이런 거 합니다. 자, 인상 여건은 제가 아닌 말씀을 말씀드리고 자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좀 찾아가서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세부담이 더 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가족법인입니다. 지금 우리 법인 중에서 많은 법인이 이게 법인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기 재산만 들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선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다 배당만 안 하면 그 안에 쌓아두게 당장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 부동산 관리법인을 가는 겁니다. 이 소위 말하는 우병우법인인데 저는 여기다 안 썼는데 기자들이 다 우병우법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병우법인은 이게 문제는 우병우법인이 차 가지고 가서 뭐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 다 쓰고 또 다 뭐 그걸 다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뭐라는 친척 다 집어갖고 월급 주고요.
옛날에 제가 회계사를 할 때 세무조사를 회계감사를 갔더니까 L그룹에 갔더니까 L그룹이 좀 말이 많은 L기업을 갔더니까 서시성을 가진 임원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다 이번에 붙잡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법인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를 그 수익과 상계시키기 위해서 하는 법인 이거를 규제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규제를 할까? 그 법인의 데피니션을 저는 특수관계인 이외의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가 관리비, 다른 송금의 일정률 이하인 경우 이거는 우병우 법인이다. 그 법인에서는 인건비 이외에는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건비는 인정해도 됩니다. 왜냐면 그게 근로소득세에서 다 잡히니까 또. 그 이외에는 접대비, 차량 유지비 모두 인정 안 하게끔 이걸 개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국회가 나 이거 얼른 받아서 할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은근히 부자거든요. 자기도 이거 관련돼 참 자기네 걸 잘 안 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세금에 가서는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사람들 순간. 그래서 내가 손해볼 것 같다. 이러면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좀 계산해주고.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세수증대 방안이 있는 거를 제가 한 개 예만 들면은요. 1977년 이후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고 영세율이 된 것만 다 리스트하고 하면은 77년에 부가가치세 초했잖아요. 그거는 국제적 관례에 의한 영세율 면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 들어왔습니다. 여성용 생리대도 여성단체가 끼어들었는데 문제는 그 가격 인하 요인도 얼마 없는데 그걸 면세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과세 자료의 연결이 스탑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질서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어떤 탈세를 잡는데도 굉장히 불가능해지거든요. 이제 계속 의원이 뽑으러 늘어나서 면세가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속버스 5등 고속 아니고 일반 고속을 면세를 했거든요. 근데 고속버스를 타면서 우리가 이거 부가가치 면세돼서 가격 떨어졌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잘 못 듣는데 공격결에 됐거든요. 그리고 고속버스에서도 면세와 과세를 같이 하기 때문에 세무상에 루폴이 생기거든요. 이거. 그리고 별걸 다 있습니다. 근데 제일 재밌는 거는 롯데백화점에 여러분 가시면 제가 느끼지만 물건을 사면은 면세를 따로 찍어 놓잖아요. 근데 그게 생선회가 면세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선회라고 보면은 가공 안 된 식료품이라는 거예요. 가공 안 된. 그러니까 훅도 되지 않은 식료품이에요.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회를 다 쳐서 초장을 주는데 초장을 그 통 안에 집어넣으면 누가 가공됐다 할까봐 초장은 증정품이라고 따로 흩어주잖아요. 안 썩으면 절대 와사비 초장 안 뜨고 젓가락도 그냥 증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공 안 된 식료품을 들고 가서 먹잖아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다 먹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가가치세로 백화점 걸 깎아주는 거예요. 10%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왜 안 건드는지 세제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상징성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백화점에 과세 대상을 취급하는 거하고 과세 안 되는 거 취급하는 거에 들어가는 매입세액을 다 구분해서 매입세 불공제를 시키느냐, 나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획기적으로 1977년에 없었던 그 이후에 생겼던 부가가치 면세하는 특례 모든 조항을 일시에 완전히 원위치로 없애버리고 집행을 해봐갖고. 근데 이거는 큰 문제가 난다. 그런 거 있으면 한데 사실은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한다 그래서 가격이 10% 떨어지는 거 아닌 건 당연하거든요. 왜냐면 매입세, 그러니까 매입 원가율이 한 80% 된다면 2% 가격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세수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배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발제를 해주신 엄선 교수님 얘기 굉장히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임마은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세제발전 심의위원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내용들, 그 다음에 또 해박한 지식에서 나오는 이제 방금 조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디테일,
들어서 많이 또 새로운 내용도 알고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토론이 좀 재밌는 토론이 되려면 발제자의 의견이나 또는 토론자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자도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어떡하죠? 저도 같은 생각이라.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제가 경제학 박사과정에서 수업을 들을 때 법인세는 가장 디스토션을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가장 왜곡시키는 조세라고 배웠고 그다음에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래서 법인세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증가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겠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배웠던 내용들을 여기 좀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이미 다 두 분 교수님께서 두분 교수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제가 쓴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배웠던 내용을, 그러니까 경제학 수업 들으면서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리면, 결과적으로 법인세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까 이문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법인세는 경제적 이익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회계적 이익에 부과되는 것이고, 회계 시스템에 따라서 그러면 중간에 어떠한 공제 제도가 들어오느냐, 감면 제도가 들어오느냐, 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세율의 영향을 받고 그럼으로써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네, 그것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서로 왜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값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제일 망가뜨리는 조세일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기업이 결국, 기업이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투자를 하는 것이고, 투자와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결국 생산 요소의 투입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이제 고용이 창출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또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국 투자 활성화가 돼야 되는 이유는 그것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순현재 가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투자 비용은 지금 당장 발생하는데 결국 투자로 인한 아예 그 수익의 리턴은 미래에 계속 꾸준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소득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미래 소득을 얼마의 가중치를 적용해서 할인할 것이냐 할인율에 대한 계산이 중요할 것인데 이 할인율에 있어서 그러니까 할인율 기업이 할인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할인율을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제 미래 불확실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이라는 것이 결국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아니면 인상하자라는 어떤 뉴스가 발표되는 것만으로도 기업은 그러면 당장 현재 지금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들어오게 될 나의 현금 흐름의 가치는, 현재 가치는 줄어들겠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수익성이 보장됐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많은 한계적 사업들에 있어서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그런 결정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투자가 줄어들면 고용도 줄고 생산업도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서 가구의 속도 줄고 국가경제 결과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배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최대한 단순하게 가고 그다음에 높지 않게 가는 것이 좋고 그래서 왜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냐 하면 그것을 그 인하 경쟁을 뒷받침하는 경쟁 논리가 있다는 것을 배웠었고요. 그게 참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장이 이렇게 계속 있었고요. 이게 이제 여당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강력한 시절이 좀 있었고 그때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법인세가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대신에 인상될 확률이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지금 정치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인상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당장 이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투자를 처리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배웠던 경제학 수업 들으면서 배웠던 그리고 제가 고민했던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 짧게 좀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확실성일 텐데요. 작년의 사태를 이렇게 보면 결국은 아무리 기업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해도 정치 권력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순응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지금 구조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그럼 당연히 기업은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미래에 대한 할인율을 당연히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당장 법인세를 22%에서 25% 올리는 것의 효과가 사실은 이미 예견돼 있다는, 그러니까 이미 기업들은 아마 조금씩은 예상을 하고 있었고 대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씩 조절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정치권에서 들어오는 압력은 기업은 이게 말이 기부금이지 조세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준조세죠.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누군가의 전화 한 통화로 다 모여서 몇백억을 한꺼번에 지불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것이 기업이 정말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지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를 하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얘기는 정말 투명한 사회가 돼서 경제사회가 돼서 기업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 이윤을 얻고 그 얻은 이윤을 가지고 정말 기업의 그 CEO라든가 아니면 이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주주들이라든가 사회에 활용하고 싶으면 활용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정치권에서의 압력이 아니고 여러 우리 관련사회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앞으로 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또 기업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기업의 주주들이 동의하고 하면 얼마든지 자율에 맡겨서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 다른 내용에 있어서 기업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법인세를 좀 높여서 이걸 가지고 국제 수요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자 이런 얘기하는 거는 별 영향가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반강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 부담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은 고민해야 되고요. 학자들도 그렇고 시민단체, 우리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그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기업도 지나치게 수동적으로나 방어적으로만 나갈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게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레pu테이션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데 더 힘을 쏟고 해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각을 마치겠습니다.